여기 서명해. 위자료는 5천만 원 줄게. 그걸로 충분하지?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포기 각서, 병실 침대 위에 놓인 종이들이 윤정의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하와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시아버지를 며느리 혼자 간병하게 두고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한 명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15년을 바친 며느리를 쓰레기 버리듯 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저 사람이 진짜 잠들어 있는지,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007년 여름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앞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매 예고. 네 글자가 윤정의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29, 결혼한 지 겨우 3년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뭘 더 가져가겠다는 거야? 가져갈 게 남았어? 채권자로 보이는 남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가 2억 3천입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되면 집이 넘어갑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채권자의 시선이 윤정에게 향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며느리입니다. 그 대답에 채권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채권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희 사정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채권자는 잠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29 며느리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서류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압류 통지서, 독촉장, 법원 문서들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시아버지 태식의 사업이 망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냈고 연대보증을 섰던 태식에게 모든 빚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준혁은 그 시각 어디에 있었을까요? 윤정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6번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채권자가 왔었어. 아, 그래. 나 지금 좀 바빠서. 형이랑 얘기 중이야. 형이랑? 무슨 얘기를? 나중에 얘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전화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일처럼 담담했습니다. 며칠 뒤 윤정은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형은 뭐래요? 내 형은 자기 가족 데리고 처가로 간대. 당분간 여긴 못 온다고. 그럼 나도. 넌 어디 갈 데가 있어? 윤정이 친정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윤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친정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함께 버텨야 할 가족이 하나둘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식은 그 시절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말수가 줄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매일 아침 시아버지 방 앞에 죽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놓아두고 돌아섰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다시 채권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원 직원과 함께였습니다. 최종 통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천만 원이라도 납부하시면 경매를 일단 미룰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준혁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윤정만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자신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 결혼 후에도 아르바이트로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1,800만 원, 3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윤정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윤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부탁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윤정은 채권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3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1,800만 원은 자신의 돈이었고 1,200만 원은 친정어머니가 보내준 돈이었습니다. 일단 이걸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채권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입니다. 그 안에 나머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3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시간 동안 집을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시아버지 방에 식사를 가져다 놓았고 밀린 공과금을 정리했고 찾아오는 채권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서 전화를 받고 혼자서 사정을 설명하고 혼자서 버텼습니다. 남편 준혁은 어땠을까요? 그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돈이 필요하다며 윤정에게 연락이 올 뿐이었습니다. 나 좀 급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여보, 지금 집이 경매 직전인 거 알잖아요. 알아. 근데 나도 사정이 있어서. 윤정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은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문득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아버지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라.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내가 친정어머니한테 돈 빌린 것도 혼자서 채권자들 상대한 것도 준혁이 그놈은 도망 다니고 집사람은 채면 걱정만 하는데 남의 집 귀한 딸이 왜 그 고생을 했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내 덕에 이 집이 버텼어.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부려먹었고 남편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손 벌린 것도 밤마다 서류 더미와 씨름한 것도 채권자에게 굽신거린 것도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서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태식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식사를 했습니다. 윤정이 차려준 된장찌개와 밥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망한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인맥을 더듬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필요한 것을 챙겼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경매는 가까스로 막았고 빚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도망갈 때 혼자 남아서 버틴 며느리를, 그 기억이 태식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이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도, 부자가 된 뒤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도. 2007년 여름 파산의 문턱에서 윤정은 선택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기로. 그 선택이 18년 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 태식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나갔고 밤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윤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따뜻한 국을 준비했습니다. 태식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윤정은 말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이 식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일 나 좀 따라와라.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부르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시아버지를 따라 낯선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태성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상 2개와 낡은 소파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빨간 핀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새 사무실이야. 윤정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예전에 무역업할 때 알던 사람이 있어. 베트남에서 커피 원두 수입하는 일인데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 태식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수입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한 장씩 살펴보았습니다. 숫자와 영어가 뒤섞인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꼼꼼히 읽어나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태식이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그런 것들 할 수 있겠어? 네, 아버님. 그렇게 윤정은 시아버지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거래처 전화를 받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월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불쾌해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무슨 사무실을 나가? 집안일은 누가 해? 어머님, 집안일도 하고 있어요. 사무실은 오전에만. 됐어. 내가 뭘 안다고 사업을 도와. 괜히 발목 잡지 말고 집에나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윤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윤정의 자리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준혁은 어땠을까요? 그는 여전히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얼굴을 비추면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어떻게 돼가? 돈 좀 생겼어? 아직 시작 단계예요. 수익은 좀 더 있어야. 에이, 그럼 뭐하러 그 고생을 해? 딴 데 알아봐야지. 준혁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새 사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만 궁금해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식의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베트남에서 들여온 커피 원두가 소규모 카페들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적자를 면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원두 샘플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정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큰 기회였습니다. 아버님, 전화 왔어요. 대형 카페에서 샘플을 보내달래요.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태식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어. 이번에 되면 크게 될 수 있어. 윤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같이 일할게요.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정도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뭐, 사업 좀 되는 것 같던데요. 저도 영업 쪽으로 도울 수 있어요. 준혁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달 동안 어디 있었어? 아버지, 그건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넌 어디 있었냐고.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됐어. 나가. 아버지, 내 도움 필요 없어. 나가라고 했다.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윤정 탓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네 아버님,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윤정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윤정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어머님, 저녁 준비할게요. 됐어. 나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현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갑자기 왜 저러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그저 시아버지를 도왔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떠날까? 이혼을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이 집에서 윤정을 사람으로 봐주는 건 시아버지 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윤정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와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태식의 회사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윤정의 자리는 작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이 회사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윤정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돕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윤정이 정리하던 서류가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윤정이 받던 전화를 시어머니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앉던 자리에 남편이 앉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윤정아, 넌 이제 집에서 쉬어. 회사 일은 우리가 할게. 어머님, 제가 하던 일이. 됐어. 넌 그냥 집안일이나 해. 그렇게 윤정은 회사에서 밀려났습니다. 3개월 동안 빚쟁이 앞에 서고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던 그 시간들이 한순간에 지워졌습니다. 아무도 윤정의 공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라고 했지만 윤정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태식이 크게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윤정은 기도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일어나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2010년 봄, 태식의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베트남 커피 원두 사업이 대박을 친 것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계약이 줄줄이 성사되었고 매출은 매달 2배씩 뛰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경매 직전까지 몰렸던 집이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었던 낡은 빌라는 이제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차고에는 외제차가 2대나 서 있었고 시어머니의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은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 준혁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전무직함을 달았습니다. 매일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했고 저녁이면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쳤습니다. 3년 전 친구 집을 전전하며 도망 다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은요? 윤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청소할 집이 더 넓어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사모님. 사업이 이렇게 크게 되셨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게요. 우리 남편이 워낙 사업 수완이 좋아서 아들도 요즘 전무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크실 줄 알았어요.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부터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채권자 앞에서 벌벌 떨던 시어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며느리에게 친정 어머니한테 돈 빌리라고 다그치던 그때는
기억도 못하는 걸까요? 윤정은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예요. 집안일 좀 도와주고 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다. 그 말이 윤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년 전 빚쟁이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밤새 서류를 정리하고 시아버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던 사람이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윤정을 힐끗 보고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정은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옥 이전 기념 파티였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윤정도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행사 중간에 시아버지 태식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가족들 덕분입니다. 태식의 시선이 잠시 윤정에게 향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공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윤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와 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쪽 사장님이 인사하고 싶대요. 태식은 시어머니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윤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윤정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자꾸 차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시아버지는 분명 자신의 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라고 말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 준혁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티에서 전무님이라고 불리며 으스대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빚쟁이 피해 도망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전무였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윤정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윤정을 불렀습니다. 윤정아, 앉아봐.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주주명부 변경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님? 회사 주식 정리하는 건데.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빼려고. 윤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시아버지가 초창기에 넣어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빼겠다고요? 어머님, 이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가족끼리 정리하는 거야. 넌 어차피 회사 일에 관심도 없잖아. 관심이 없다고요. 윤정은 목이 막혔습니다. 회사 일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신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여기 서명해. 시어머니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윤정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상황을 보더니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재빨리 서류를 치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 정리하는 거예요. 태식은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한숨을 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정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까지 서명해서 갖다 줘. 그날 밤 윤정은 서류를 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서명할까요, 말까요? 어차피 이 집에서 자신은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윤정은 서명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시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식물인간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병실 앞에 모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곧 계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 간병을 할 것인가? 누가 회사를 맡을 것인가? 윤정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아침 8시였습니다. 윤정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나 식탁에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8시가 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를 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 한쪽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윤정은 뛰어가서 시아버지의 몸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윤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에서 아주 미세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갔고 남편은 새벽 골프를 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윤정 혼자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시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윤정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는 이미 3시간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뇌의 광범위한 부위에 손상이 왔어요. 일단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정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물인간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식물인간. 그 단어가 윤정의 귀에 박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이 깨어나실 수 없다는 건가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의식 회복은 어렵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남편 준혁도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같은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뇌졸중, 광범위한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영감이 왜?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날 밤 가족들은 병원 근처 식당에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료비, 간병 문제, 그리고 회사 운영까지 정리할 것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회사는 준혁이 내가 맡아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회복하시면 다시 돌려드리죠. 준혁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병은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의 질문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한테 맡길 수 없어. 가족이 해야지. 그럼 돌아가면서 준혁이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윤정에게 향했습니다. 윤정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좀 맡아줘. 어차피 집에 있잖아. 어차피 집에 있잖아. 그 말이 윤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집에만 있는 이유가 뭔지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빼앗고 집안일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 혼자서 하기에는 넌 특별히 하는 일도 없잖아. 시간 많으면서 왜 그래? 남편 준혁도 거들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적임자야. 아버지도 당신한테 잘해줬잖아. 윤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잘해줬으니 간병을 하라고요. 그럼 못되게 굴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왜 빠지는 건가요? 하지만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는 늘 작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정은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아침 8시에 도착해서 저녁 8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시아버지 곁에서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누워만 있었습니다. 눈은 감긴 채였고 기계가 대신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반응이 없다고 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매일 시아버지의 손을 닦아주고 몸을 뒤집어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좋아요. 창문 열어드릴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듣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딱 2번 왔습니다. 한 번은 30분, 한 번은 20분 있다가 갔습니다. 남편은 3번 왔지만 병실 안에는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말을 남기고요. 열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나 좀 할 얘기가 있어.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둘은 병원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에 나하고 준혁이가 여행을 좀 가려고. 윤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여행이라고요. 어머님, 지금이요? 어차피 영감은 의식도 없잖아.
내가 여기 붙어 있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시어머니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기예보를 읽듯이요. 어디 가시는데요? 하와이. 준혁이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좀 쉬어야 한대. 하와이. 윤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매일 12시간씩 병원에서 간병하는 건 윤정인데 스트레스 받은 건 남편이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좀 더 신경 써줘. 우리 돌아올 때까지. 시어머니는 카페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당분간 쓸 생활비야. 모자라면 연락하고.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값어치인 건가요? 현금 봉투 하나로 정리되는 존재인 건가요? 며칠이나 가시는 건데요? 일단 2주 정도. 상황 봐서 더 있을 수도 있고. 2주. 최소 2주 동안 혼자서 시아버지를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텅 빈 병실에서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의 며느라, 내 덕에 이 집이 버텼어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버님, 저 윤정이에요. 윤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다들 떠나도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 순간 윤정은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을요.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숨을 죽이고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시아버지가 듣고 계신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와이로 떠난 날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윤정은 배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시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출발한다. 아버지 잘 부탁해. 윤정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 다녀오세요라고 할까요?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하와이로 놀러 가는 사람들에게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려주는 모니터,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기, 영양을 주입하는 링거. 그 소리들이 시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오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면담 원하신대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윤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셔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럼 좀 나아지신 건가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태가 나아진 건 아닙니다. 다만 급성기를 넘겼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간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그 말이 윤정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간병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혼자서요.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윤정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의 케어를 해줬지만 일반 병실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을 옆으로 눕혔다가
다시 반드시 눕혔다가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체구가 큰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요령이 생겼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야 했습니다. 처음 갈았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다니. 하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강 청결도 중요했습니다. 거즈에 물을 적셔서 입안을 닦아드렸습니다. 피부도 매일 닦아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목, 가슴, 팔, 다리를 차례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정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은 미역국이래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어요. 봄에는 같이 산책해요, 아버님. 어느 날 저녁 윤정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확신했습니다. 방금 분명히 손가락이 움직였다고요. 다음 날 윤정은 담당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아버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반사 반응일 수 있어요.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근육이 자극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을 걸었을 때 보호자분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믿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윤정은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듣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 밤 하와이에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아버님 어때? 네, 상태는 비슷해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여기 날씨가 너무 좋아. 준혁이도 기분 전환이 많이 됐나 봐. 기분 전환.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돌아오세요? 글쎄, 좀 더 있다 가려고.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전화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오더니 나중에는 닷새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행 좀 더 연장한다. 생활비 부족하면 말해. 윤정은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미세한 반응이 점점 늘어난 것입니다. 윤정이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손을 잡으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윤정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시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반사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믿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금씩 깨어나고 계신다고요. 어느 밤 윤정은 시아버지 곁에서 졸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시아버지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며느라, 다 보고 있어. 윤정은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웃고 계신 걸까요? 윤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 안 가요.
끝까지 여기 있을게요.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요.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악력이었습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돌아온 건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끌고 나오는 그들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윤정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라야, 여기 앉아. 피곤하지?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잤잖아. 윤정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시어머니와 낯선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 의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이구나. 아버님은 병원에 계세요. 상태는 비슷하시고요. 그래. 시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시아버지 이야기보다 옆에 앉은 여자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인사해. 이 아이가 차유라야. 하와이에서 알게 됐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차유라. 그 이름을 윤정은 처음 들었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라입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미소도 예뻤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왠지 불편했습니다. 유라의 눈이 잠깐 남편에게 향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유라가 대답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 개인 비서야.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아버지 병원 일도 있고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서 개인 비서.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만난 사람을 바로 개인 비서로 데려온다고요. 그것도 20대 젊은 여자를요. 며칠 뒤 윤정은 회사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 관련 서류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격리부에서 서류를 받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여자 목소리. 차유라였습니다. 윤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서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과 유라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남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요. 윤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금방 태연해졌습니다. 유라의 손을 슬쩍 떼어내고 다가왔습니다. 당신 여기 웬일이야? 서류 받으러 왔어요. 아버님 병원비요. 아, 그래.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장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유라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사모님. 그 호칭이 윤정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유라의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도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든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은 유라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유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 준비를 돕거나 청소를 하거나
마치 이 집의 진짜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라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유라야,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유라야, 이거 너 가져. 내가 안 입는 거야. 유라야, 오늘 저녁은 내가 골라봐. 뭐 먹고 싶어? 윤정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들이었습니다. 15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지만 시어머니가 같이 먹자고 한 적은 손에 꼽았습니다. 옷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 병원에서 돌아오니 거실에서 모두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유라. 셋이서 둥글게 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 냉장고에 뭐 있을 거야. 꺼내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이 먹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윤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라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셋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윤정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윤정은 병원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간호사가 좀 쉬라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이면 보통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인데요. 윤정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 쪽으로 가는데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 유라였습니다. 준혁 씨, 사모님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걱정 마. 병원에서 밤늦게까지 있을 거야. 윤정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윤정이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남편과 유라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유라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숨을 참았습니다. 현관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어디론가 운전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병원 주차장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시아버지만 있었습니다. 윤정은 시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이제는 다른 여자까지 데려왔어요. 제가 바보 같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전 여기 있을게요. 아버님 곁에 있을게요. 아버님만은 절 봐주셨으니까.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 들려요? 시아버지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분명히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겼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요. 윤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깨어나세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병실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고 윤정은 여전히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윤정은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샤워는 병원 보호자 샤워실에서 했습니다. 식사는 병원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집에 가봤자 마주칠 건 남편과 유라의 웃음소리 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아, 아버지 상태 어때? 비슷해요, 어머님. 그래. 수고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에 오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유라 데리고 백화점 다니느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것을요. 물리적으로 쫓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게, 더 잔인하게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유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옆자리, 남편의 옆자리, 식탁의 한 자리. 윤정이 있어야 할 모든 자리에 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에게 남은 건 병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반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꺼풀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아버지의 눈이 떠졌습니다. 윤정이 아침 인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시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지만 분명히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님? 저 보여요?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윤정의 얼굴 쪽으로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확신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시아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전등으로 눈을 비추고 반응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최소의식 상태로 보입니다. 그게 뭔가요? 식물인간과 완전한 의식 사이의 중간 단계예요. 주변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닙니다.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어요. 하지만 보호자분의 꾸준한 자극이 도움이 됩니다. 말을 많이 걸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익숙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들이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소의식 상태래요. 그게 뭔데?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눈도 뜨시고 반응도 하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 그래, 알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고 있다는데 저렇게 냉담할 수가 있나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유라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나야. 알아보겠어? 시아버지의 눈이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잡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윤정아, 이게 좋아진 거야? 아무 반응도 없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그런가 봐요. 원래는 반응하시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라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보호자분이 좀 지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게. 3개월 동안 여기만 있었으니. 둘이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 보듯이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말 걸면 반응하세요. 됐어. 내가 힘드니까 그런 거겠지. 좀 쉬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병원을 떠났습니다. 유라와 함께 웃으며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시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분했습니다. 왜 시어머니 앞에서는 반응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때 시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분명한 악력이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 알아. 윤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지만 시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힘을 다 쓴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 알아. 시아버지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걸까요? 설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걸까요?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드러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에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오면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불안했습니다. 할 얘기라니. 좋은 얘기일 리 없었습니다. 저녁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시어머니, 남편, 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셋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보면 알잖아. 이혼하자.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이 병원에 계신데. 아버지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잖아. 우리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고생한 건 알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 위자료도 줄 테니까. 윤정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정말 이혼을 하자는 건가요? 15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요. 유라가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윤정은 그 미소를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지금 사이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윤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서윤정. 남편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윤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듣고 있을 것입니다. 병실에 도착한 윤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혼하래요. 근데 전 안 할 거예요.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악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했다고요.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버틸 이유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윤정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윤정아, 도대체 왜 이래? 서명만 하면 되는 거잖아. 생각 중이에요, 어머님. 뭘 생각해? 이미 끝난 거야. 준혁이 마음은 떠났어. 윤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그때 결정할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아버지가 언제 깨어나? 의사도 모른다고 했잖아. 저는 믿어요. 곧 깨어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윤정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좋아, 기다려봐. 얼마나 버티나. 시어머니가 떠난 뒤 윤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시 하와이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유라와 함께였습니다. 간호사가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아까 다른 보호자분들이 오셨는데요. 환자분 상태 물어보시더니 여행 간다고 하시던데요. 네, 하와이요. 2주 정도 간다고. 윤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또 하와이라고요. 그것도 상간녀를 데리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이 가족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자기들 편할 때만 가족이고 힘들 때는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하와이 간다. 돌아오면 답 줘. 안 그러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알아서 처리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윤정은 알았습니다.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 이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 혼자 싸워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무섭지 않아요. 아버님이 계시니까. 시아버지의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기다려.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다려. 시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걸까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뭘 기다려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힘이 다한 것 같았습니다. 하와이에서 시어머니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윤정은 보지 않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보여줬습니다. 보호자분, 이거 시어머님 아니에요? 하와이에서 엄청 즐기시네.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는 해변에서 칵테일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과 유라가 있었습니다. 셋이서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치 가족 사진처럼요.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게 가족이라고요.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상간녀랑 여행을 가요. 아들은 아버지 간병은 아내에게 떠넘기고 불륜녀랑 놀러 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와 유라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와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아버지 상태 어때? 비슷해요. 왜요? 아니, 그냥 엄마가 자꾸 신경 쓰여 하셔서. 윤정은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경 쓴다고요? 여행 가서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유라가 좀 이상해져서. 이상하다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꾸 아버지 얘기만 해. 아버지가 깨어나면 어떡하냐고.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 윤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유라가 시아버지 깨어나는 것을 불안해한다고요. 왜요? 뭘 숨기고 있길래요? 그래서요? 아니, 그냥 혹시 아버지한테 뭔가 변화 있으면 바로 연락해. 왜요? 깨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깨어나셔야지. 그냥 상태 파악하려는 거야.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날까 봐요. 왜일까요? 시아버지가 깨어나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윤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나면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라와 남편의 불륜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도장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가 쓰러진 직후 회사 정관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의결권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넘어갔다고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살아있는 시체 취급하며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소문, 시어머니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시아버지를 값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요. 며느리 손에서 떼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깨어나면 이 모든 것이 들통납니다. 자기가 쓰러져 있는 동안 아내와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시아버지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시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비서입니다. 오래전에 회장님 밑에서 일했었습니다. 회장님, 시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 초창기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신 게 있습니다. 남자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며느리한테 이걸 전해달라고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저도 몰라요.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깨어나실 것 같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녹취록, 사진, 은행 거래 내역서. 윤정은 한 장씩 읽어나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폭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숨겨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 문서 위조, 그리고 윤정 몰래 주식을 빼돌린 증거까지.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두었습니다. 윤정은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윤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걸 왜 저한테? 시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켜, 줘.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무기를 준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를요. 네, 아버님. 제가 지킬게요. 시아버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와이에서 돌아오면 게임은 시작될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와 남편 유라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윤정이 시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이제 정리하자. 시어머니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포기 각서, 위자료 지급 확인서, 3장의 서류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위자료는 5천만 원 줄게. 이 정도면 됐지? 5천만 원. 15년 결혼 생활의 값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못해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서윤정. 더 이상 질질 끌지 마. 어차피 넌 이 집에서 끝난 거야.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윤정이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유라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왜 서명을 해야 하죠? 저한테 잘못이 있어요? 불륜을 저지른 건 저쪽이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유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요? 윤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거 말씀이세요? 윤정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옛 비서가 가져다 준 그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아버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윤정이 서류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남편과 유라의 호텔 투숙 기록, 둘이 함께 찍힌 사진들, 카드 결제 내역까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윤정이 다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아버님 명의 부동산 매각 서류. 아버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아버님은 그때 이미 식물인간이셨죠. 위조예요.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 정관 변경 서류도 있어요. 아버님 의결권을 어머님과 남편한테 넘긴 거. 이것도 아버님 동의 없이 한 거잖아요. 그건 횡령 내역도 있어요. 회사 자금 빼돌린 거. 금액이 얼마죠? 30억이 넘더라고요. 남편이 윤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이거 어디서 났어? 윤정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주셨어요.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들이 뭘 했는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람은 시아버지 태식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식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깨어난 거야.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회장님, 아직 무리하시면. 하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3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만 있던 사람이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라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벌벌 떨었습니다. 태식이 한 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다 들었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윤정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라. 윤정이 태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깨어나셨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닥쳐. 태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 알아. 니들이 뭘 했는지. 태식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재산, 내 회사,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거야.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태식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니들은 하와이에서 놀았어. 상간녀 데리고. 유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태식이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뭐야?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서. 유라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냥. 꺼져. 단 한마디였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태식이 다시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라, 고마워. 내가 지켜줬어. 윤정이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저한테 무기를 주셨잖아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봉투였습니다. 이건 변호사한테 맡겨둔 거야. 윤정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읽어봐. 윤정이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님, 이건 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회사 지분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며느리한테 재산을 줘. 조용히 해. 태식의 눈이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넌 이혼이야. 변호사가 서류 준비해뒀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그 몇십 년 동안 넌 뭘 했어? 내가 힘들 때 도망갔잖아. 내가 쓰러졌을 때 여행 갔잖아. 태식이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만 남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이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저도 아들이잖아요. 넌 아들 자격 없어. 회사에서 나가. 내 이름으로 된 주식은 전부 동결이야. 횡령건으로 고소할 거야. 아버지, 경찰서에서 만나자. 태식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라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힘겹게 손을 들어 윤정의 볼을 만졌습니다. 며느라, 이젠 내 인생 살아. 고생 많았어.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넌 내 며느리야. 아니, 내 딸이야. 유일하게. 진짜 가족이었어. 태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회사 자금 32억을 빼돌린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준혁은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에 끌려가는 날 준혁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예전에 전무라고 불리며 으스대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태식이 준비해둔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인 동안 재산을 빼돌리고 문서를 위조하고 상간녀와 여행을 다닌 기록들. 판사는 시어머니의 유책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빼돌린 재산을 모두 토해내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팔아야 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예전에 친구들과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라는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준혁이 구속되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다른 남자를 만나 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돈만 보고 접근한 여자였습니다. 준혁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윤정은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15년 동안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윤정은 이혼했습니다. 재판 이혼이었습니다. 준혁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윤정은 담담하게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윤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5년의 족쇄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태식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언장대로 재산의 절반을 윤정에게 주었습니다. 회사 지분도 넘겨주었습니다. 윤정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과분해요.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집이 무너질 때 버텨준 사람이 누구야? 내가 쓰러졌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고. 하지만, 받아.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정도 눈물이 났습니다. 윤정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샀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 윤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태식이 직접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태식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가장 잘 알아. 처음부터 나랑 같이 했잖아.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거래처 상대하고. 그때 내가 없었으면 이 회사도 없었어. 윤정은 대표이사 취임식에서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압니다. 허름한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 팩스 한 장으로 시작했어요. 그 정신을 잃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식을 위해 윤정은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태식의 집에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전담 간병인 3명을 고용했습니다. 낮에 2명, 밤에 1명이 교대로 케어했습니다. 재활치료사도 매일 방문했습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아버님, 불편한 거 없으세요? 윤정이 물을 때마다 태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호강해 본 적 없어. 황제 대접이야. 윤정은 바쁜 회사 일 중에도 매일 저녁 태식을 찾아갔습니다. 하루 일과를 보고하듯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거래처 이야기, 직원들 이야기. 태식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맡으니까 마음이 놓여. 이제 진짜 은퇴해도 되겠어. 태식이 웃었습니다. 윤정도 웃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이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라, 네 아버님, 고마워.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야말로요. 아버님이 절 봐주셨잖아요. 모두가 무시할 때 아버님만 절 인정해 주셨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기억나? 파산 직전에 내가 집에 남았을 때. 난 다 봤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님, 그때부터 알았어. 넌 진짜 가족이라고. 피는 안 섞였어도 넌 내 딸이야.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계속 올게요. 그래. 그래야지. 태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1년 뒤 태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을 자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윤정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시어머니와 준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준혁은 아직 복역 중이었습니다. 윤정이 홀로 상주를 맡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효부시네요. 시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모시다니.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효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장례를 마치고 윤정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넓은 창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식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윤정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윤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날 찍은 사진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액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회사 잘 지킬게요. 지켜봐 주세요. 액자 속 태식이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 잘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곁에 남는 사람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도망간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 결국 누가 진짜였는지 시간이 모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신가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따뜻한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